당장 떠오르는 게 전라남도 어느 좀 작은 군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뭔 잘못을 해서 소년원에 갔다가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 밥을 먹인다고 나갔다가 데려와서 잤는데 엄마가 그날 하필 사망하신 거예요. 같이 자는 방에서. 경찰은 아마 늘 알코올에 취해 있었고 그러니까 술 관련해서 사망한 것 같다라고 부검을 안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서해 수사과장님인지 형사과장님인지가 제가 잘 아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사건에 대한 의욕, 열의가 있는 분이셔요. 그분이 그 시골 서해 과장으로 계시면서 크게 나무래셨어요. 젊은 형사들을. 사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살인사건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이런 사건을 부검을 안 하려고 하느냐. 당장 부검 지휘 올려라 라고 해서 부검 지휘를 올렸고 검찰에서 지휘 받아서 법원 영장 받아서 부검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강 내 출혈이 심형상에 이를 정도로 다량이 나오고 출혈의 원인은 장갑막 파열이었어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발로 배를 밟으면 딱 찢어지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님은 벌써 딱 파악을 하셔요. 두 남자 중에 한 명이 범인일 거다. 남편 아니면 아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불러놓으셨대요. 따뜻한 차 한 잔 주면서 네 어머니가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사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그랬냐? 딱 그러니까 그 젊은 애가 어린 애가 아니야라고. 아버지가 그랬어라고 아들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밥을 먹여서 집에 왔는데 애기 엄마라는 여자가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욕해대면서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은 잠들었으니까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침까지. 모든 사람이 죽지만 죽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면 그거는 자기 경험이 아닌 거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한 거는 내 경험이지만 끝난 사건 아니야.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부모님이나 형제가 사망하면 우리는 3일 동안의 장례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한 달 내로 사망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내 가족의 사인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여 의사가 즉시 사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집에서 돌아가신 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돌아가신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경찰이 와서 이제 현장 및 시신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장 조사 및 시체 검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인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는 유족이 합병증 아니냐라는 부분, 또는 뭐 보험과 관련된 부분, 누군가 가족이 혹시는 위해를 가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들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 지휘 요구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그걸 보고 부검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서는 이제 영장을 받으면 그거를 경찰에 다시 전달하고 경찰은 압수영장을 근거로 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검대에 올라오는 시신이 1년에 몇 건 정도 될까요? 10,000건 정도 되죠. 10,000건 정도. 네. 우리나라에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시신을 대상으로 부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검찰. 검찰이 부검 결정을 내리고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제서야 법의학자가 부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이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변사 또는 변사로 인한 죽음이 의심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경찰을 지휘하고 있죠. 그런데 검사라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사 내지는 법의 전문가인 것은 분명할 것이나 주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의관들이에요. 그럼 법의관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검사가 주체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시신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서 책임은 검사님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분의 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사법회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사법회부 위주이기 때문에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으면은 굳이 부검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이내에 그 사망 신고를 하는데요. 신고하기 전이면요. 돌아가신 게 명백한데 아직 살아계신 분이에요. 행정적으로는요. 그 얘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는 부검을 할 때 이분에 필요한 질병 정보, 감염에 걸렸던 정보, 뭔가를 받고 싶은데 이게 다 안 됩니다.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신만 보고 부검을 하는 케이스인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꼬도부패된 시신을 부검을 맡겨놓으면 법의관 선생님들은 뭐냐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답은 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검만 하면 사인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부검을 하면 사인을 알 수도 있다입니다. 일방적으로 의뢰하는 사건만을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검시가 아닌 이게 죽음의 어느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지 부검까지를 포함하는 조사인지 외표검사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죠. 현장을 볼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은 51.9%. 그중 절반가량이 범죄나 타살의 경우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 제도와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사건은 단순 병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묻힌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디서 누군가한테 맞았어요. 맞고 걸어와서 출혈이 심해져서 돌아가셔요. 근데도 그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범죄 건거율이 높잖아요. 중범죄. 네.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확실한 것만 그 사건으로 입건해가지고 수사하면 건거율이 높죠. 불확실한 거는 입건 안 해버리면 그거는 건거율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묻혀지는 거죠.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의학하면서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많이 봤냐? 아마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겠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런 병사인 게 확실하다는 거는 현장에서 가족, 수사, 의사의 의견 이걸로 정리가 돼요. 병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 사인이 본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검을 안 하고 넘어가. 왜? 범죄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니까. 사인의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신이 많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얼마나 범죄가 묻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깨끗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화장하면서 부검을 안 하면 단서가 없는 거고 어떤 의심점이 있어도 다시 그거를 복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검이라는 거 앞서서 전 단계에 사인을 의학적으로 좀 더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이거를 사망 전문가가 좀 더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이제 법의학자나 법의관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최소 몇 명의 법의학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국내에는 몇 명의 법의학자가 존재하는 걸까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의학자가 적어도 100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하는 국내 법의학자 수는 불과 60여 명. 대한법의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16명의 법의학자가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의학자가 되려면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합니다. 이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뒤 병리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야죠. 일반 의사와 같이 11년 이상 걸리며 오히려 추가적인 법의학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로서의 출발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의사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대우는 현실의 벽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저는 하지 마라 그래요. 법의학. 개인적으로 법의학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그걸 감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구태여 감사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사회가 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지 마라. 어차피 감사 안 한다. 부검에 대한 걸 국가가 어떤 지불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는 만큼만 지불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단언하건대 5년 이내에 10배로 증가할 겁니다. 법의학자들이, 법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법의학 강의를 하고 나면은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랬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져요, 학생들이. 엄청난 수가 관심을 갖고 흥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죽을까? 왜 죽을까? 이유가 뭘까?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뭘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나가서 기업을 하는 친구는 자기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자기는 뜻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반대, 가족의 반대, 또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갈등을 겪어요. 진짜 현실의 벽이네요. 예. 누구한테나 그렇겠죠. 예,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예. 법의를 하는 사람들도 생활인이에요. 예. 지난 7월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평균 연봉은 2억 3천만 원. 하지만 국가수에서 근무하는 법의학자의 평균 연봉은 6, 7천만 원엔 가량에 그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탓에 신규 유입 인원이 없어 법의학의 명맥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한 주어지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현재 열악한 상황보다 답답한 건 권한의 부족이라고 강조합니다. 의뢰된 사건에 대해서 사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만 주어진 전문가라고 정의를 하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야 하는. 이렇게 군지주무이라보다도 법의학하는 사람인데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물으면서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의학이 지금 사실은 하도 바닥이라 이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올라가려면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안 올라간 게 한 50년이니까. 우리가 의료계 안에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다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각각 분야와.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벗어난다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더 힘들거든요, 진행이가.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좀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그걸 우리 사회에서 그걸 꺼리고 타부시하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법의학 하면은 뭐 하는데? 맨날 죽은 시체 보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데. 근데 내가 법의학을 하는 사람이 말까지 못하게, 생각도 못하게 하면 뭐하러 법의학을 하냐고. 미안한 얘기인데 미용 성형이나 하고 쌍꺼풀하고 돈이나 벌지. 얘기하면 안 되나? 하십시오. 내가 그거 안 하고 법의학을 하고 사회 봉사하겠다는데 그 얘기를 꺼리게 되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도살장에서 저 식욕 정지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학문은 학문적 입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자가 아니겠네요. 학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럼 교수님은 왜 하셨어요? 제가 법학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인생이 꼬여서.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망할 학문은 아니에요. 없어질 학문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다 못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 피해자가 국민이거든요.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가가 망하는 거지, 법의학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법의학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처음 시작된 건 2005년. 지금까지 총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되도록 개선되지 않는 환경 탓에 법의학자들의 고충은 커져만 가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의 법의학자들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법의학자들의 처우는 혹시 어떤가요? 大学の職員なんですね。ですから解剖係しているというわけではなく、学生医学部ですから学生に対する教育ですね。から大学としての研究ですね。でその他に解剖も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具体的にそんな大変な状況で仕事してらっしゃることではないってことなんですね。日本にはですね、医学部が約80あるんですね。で、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認定医、法医学のできる解剖をしっかりできる人が約150人いるんですね。で、やっぱり大都市、東京とか大阪にはですね、近いところはやっぱ解剖数が多いので、一つの大学に複数の解剖医がいるんですね。地方というか地方の医学部では医学部の中に解剖できる人が1人しかいないというのが、ところ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ね。はい、ですからそういったところではもう1人しかやる人がいないわけですからやはりちょっと大変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ちなみに今法医学者になりたいと思う生徒さんたちは結構いますでしょうか？あんまり法医学には正直言って興味を示す人がたくさんいるんですね、はい、学生の中には。ただやっぱりほとんどの人は卒業したら臨床の、内科とか外科とかですね、そっちへ進まれる方がほとんどで、あまり法医学に進むという方はいないですね。 옆나라 일본의 법의학계 역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 법적인 소환장을 보낼 수 있어요. 어느 병원, 어느 의원이든 이 사람, 이런 사람 의료교육 최근 2년 내 기록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가져와야 돼요. 경찰한테도 이 사건의 전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좀 더 알아야겠는데 좀 알아와라. 그러면 알아와요. 모든 법의학자한테 주어진 권한인가요? 메디칼 리그제미너한테는 확실히 주어진 권한이에요. 사망진단서에 나름 권위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 우리밖에 쓸 수 없으니까요. 네. 지금 한국 법의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한번 우리한테 왔다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검사가 해라 그러면 해야 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못 한다고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체크해 나와야 되는 그런 종들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법의학자에게 정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미국, 부족한 권한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 법의학자들이 여전히 부검실에 들어와 시신을 살피고 혹여나 있을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메스를 움직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은 그늘 속 현실의 열악함을 뒤로하고 진실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의 법의학자로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의학하는 중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법의학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랄까, 쉽게 생각하면 직업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적은데 왜 이 일을 하냐?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오히려 역설적인 대답이 되겠죠. 한국의 법의사로 사는 거는요, 긴장의 좀 연속이다. 내가 사인을 못 밝히면 또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걱정. 그런데 법의학 종사하다 보니까
시신을 부검하고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나는지 이 사람들이 그 할 때 억울하고 그런 게 눈에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일이다. 살아있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의학에 가진 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보자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조사해 가는 그 과정이에요.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 과정 자체가. 법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돌아가신 분의 인권을 지키고 돌아가신 분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신들이 저한테 특별한 모습을 다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의 경험이 늘었다라는 부분을, 그게 이제 제가 실력이 높아서 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시신들이 저한테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분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잘 이렇게 사회로 환원하고 싶은, 그렇게 법의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제와 오늘, 이달과 다음 달이 다르지 않게 똑같은 마음으로 시체를 대하고 거기에서 뭔가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혹시 제 일이라고 믿고 있고 종연할 때까지 해야죠.